이것은 26년에 걸쳐 일어난 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김근태. 공식적인 사망 시점은 2011년 12월 30일. 하지만 진짜 사인은 2985년에 일어난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살해 도구는 칼이나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전류였으며 생명을 서서히 잠식한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국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행적을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몸과 정신을 조용히 파괴하고 파킨슨병을 유발했으며 마침내 그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민주화 운동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재 정권의 잔인함에 대한 고발장이자 역사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대한민국은 박정희 독재 아래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민주주의는 질식했습니다. 모든 비판은 억압되었고 민주주의는 금기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대 경제학도였던 엘리트 김근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보장된 성공의 길을 갈 것인가, 불의에 맞설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라는 질문이 그를 교실에서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민주화를 염원했던 시민들의 외침은 신군부의 총칼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단이었습니다. 광주의 학살 위에서 출범한 제5공화국 시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정권은 한편으로는 폭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묘한 우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사메스 정책,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것이었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출범했고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대중의 눈과 귀를 현란한 볼거리로 사로잡았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37년 만에 해제되면서 향락 산업이 번창했습니다. 정권은 대중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끄고 오직 개인적인 쾌락과 스포츠에만 열광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화려한 넌사인과 스포츠 경기의 함성 뒤편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사의 수사관들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들을 소리 없이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이 의문사하거나 어딘지도 모를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빨갱이로 조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근태는 침묵 대신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민주화 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군사 독재에 맞설 강력한 저항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83년 9월 30일, 그는 장영달, 박계동, 최민화 등 뜻을 같이 하는 청년 동지들과 함께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즉 민청년을 창립하고 초대 의장으로 추대됩니다. 민청년의 창립은 단순히 또 하나의 민주화 단체가 생긴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두환 정권의 심장을 겨눈 비수이자 암흑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거대한 횃불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청년의 활동은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학습하며 독재 정권의 부도덕성과 광주 학살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당시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손으로 쓰고 등사기로 밀어 만든 조악한 유인물들은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억압받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과 연대하며 학생운동 중심이었던 민주화 운동의 저변을 사회 전체로 넓히려 노력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이론가로서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고 동시에 따뜻한 리더십으로 동지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적이면서도 듣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그의 신념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동지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권은 민청년을 정권 전복을 꾀하는 불온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수괴인 김근태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근태에게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길고 외로운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무려 2년, 900일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배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가명을 쓰고 인부나 외판원으로 위장했으며 경찰의 눈을 피해 전국의 은신처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종교시설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뜻있는 시민들의 다락방에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숨죽인 채 창밖으로 지나가는 경찰차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고독한 싸움에서 그의 유일한 버팀목은 아내 인재근이었습니다. 당시 인재근은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남편과의 비밀스러운 연락책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 역시 안기부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의 은신처에 활동 자금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았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스치듯 지나치며 쪽지를 건네거나 감시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공원에서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함께 먹을 수 없었고 아파도 병원 한번 마음 편히 갈 수 없었습니다. 김근태는 수배 생활 중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특히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뼛속까지 시렸다. 그럼에도 그는 숨어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신처에서도 끊임없이 글을 쓰고 민청년의 활동 방향을 지시하며 어둠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독재 정권에게는 큰 부담이자 위협이었습니다. 마침내 정권은 칼을 빼어듭니다. 1980 9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이른바 깃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권은 이 사건의 배후에 민청년과 김근태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엮어넣기였지만 그들에게는 그를 체포할 명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1985년 9월 4일 2년 안의 길고 긴 수배 생활 끝에 그는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되고 맙니다. 처음 열흘간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그는 9월 중순의 어느 날 새벽 눈이 가려진 채 한 대의 승용차에 태워집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용산구 가롤동, 속칭 남산이라 불리던 곳에 위치한 치안본부 대공분실 5층이었습니다. 훗날 우리는 이곳을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외관 뒤에는 인간을 파괴하기 위한 악마적인 기능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오직 고문과 취조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취조실 문들은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수감자들이 서로를 볼 수 없도록 했고 나선형의 철제 계단은 끌려 올라가는 사람의 방향 감각과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5층의 취조실 창문은 극도로 좁고 길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사람이 창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은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분쇄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김근태가 끌려 들어간 515호실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고문 기술자, 제네바 협정을 모르는 자, 흑표범 등 수많은 악명으로 불리던 경찰 이근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22일간에 걸친 생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근한과 그의 동료들이 자행한 고문은 단순히 정보를 캐내기 위한 수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정신을 해체하며 영혼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구타와 폭언으로 그의 몸과 정신은 급격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예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 칠성판이라 불리는 널빤지 위에 눕혀져 온몸이 밧줄로 묶였습니다. 얼굴 위로 수건이 덮이고 뜨거운 고춧가루가 섞인 물이 주전자로 쏟아부어졌습니다. 코와 입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는 극심한 질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 고문관들은 잠시 물 붓기를 멈췄다가 그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면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백 번 넘나드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올 때 폐부까지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이 어서 이리 오라고, 이제 고통을 끝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고문과 함께 전기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그의 양쪽 엄지발가락에 전선이 연결되고 수사관들은 전압을 서서히 올렸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전류는 온몸의 신경을 타고 흐르며 뇌까지 꿰뚫는 듯한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허리가 활처럼 휘어튀어 올랐고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신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고문관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보며 전기가 몸에 들어가니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며 낄낄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정신적 모멸감이었습니다. 고문관들은 그에게 네가 민주화를 해? 너 같은 빨갱이가 무슨 민주화냐? 내 마누라와 아이들도 무사할 것 같으냐는 등에 폭언을 퍼부으며 그의 신념과 가족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김근태가 민청년의 배후에 북한이 있으며 자신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이 발가벗겨진 채 오직 고통과 공포만이 존재하는 그 밀실 안에서 그의 자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기 위해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했지만 고문관들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마저도 막아버렸습니다. 22일간의 지옥, 그 시간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고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는지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는 고문관들이 내미는 조작된 진술서에 기계적으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 처절한 다짐이 그를 완전한 파멸로부터 지켜낸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22일 후 그는 더 이상 고문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가 되어서야
남영동을 빠져나와 일반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의 심연에서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몸과 영혼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훗날 독재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22일간의 지옥이 끝났을 때 김근태는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구타와 전기고문으로 성한 곳이 없었고 그의 정신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나라까지 떨어졌다 돌아왔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족쇄가 채워진 채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고문실의 밀폐된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기구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 바로 사법 절차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판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안기부나 대공분실에서 조작된 시나리오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이 법정에서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절규해도 판사들은 외면하거나 오히려 법정의 위신을 떨어뜨린다며 질책하기 일쑤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철저히 제한되었고 재판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김근태 역시 이 연극의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소비된 뒤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정권은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심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감옥에서 조용히 잊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김근태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결백을 믿고 그의 고통에 함께 분노하며 그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목숨을 건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인재근은 만신창이가 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며 밖에서는 그의 구명을 위한 여론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인단에는 한국인권변론의 역사를 새로 쓴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김근태의 오랜 친구이자 경기고 삼총사 중 한 명이었던 조영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친구의 처참한 모습을 마주하고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재판을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 다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법정을 독재 정권의 야만적인 고문 실태를 만천해 고발하고 국가폭력의 실체를 역사 앞에 증언하는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밀리에 김근태를 접견하며 그가 겪었던 고문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은 법률 서류인 척 위장한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그의 증언을 받아 적었고 때로는 암기하여 법정 밖으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 12월 19일 서울 형사지방법원 118호 법정, 김근태의 1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내외신 기자들과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증인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선 김근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9월 남영동 분실이라는 곳에 끌려가 20여 일 동안 제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물러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발가벗겨진 몸뚱이를 짓밟고 저의 인격을 모독하고 저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문의 종류와 방법, 고문관들의 이름, 그리고 당시의 심경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 분노로 떨렸고 때로 수치심과 고통으로 갈라졌지만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규를 넘어 불의한 시대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기억을 독재 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김근태의 법정 증언은 조영래 변호사가 작성하고 당시 민주화 운동의 데모로 불리던 이우정 선생이 감수한 고문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밀리에 복사되어 국내외 언론사와 인권단체 그리고 각국 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언론을 통제했지만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막연하게 어딘가에서 고문이 자행될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 실상이 이토록 참혹하고 야만적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근태와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이자 엘리트마저도 짐승처럼 다뤄졌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국가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이 작성한 고문 폭로 유인물은 감시를 피해 밤을 틈타 명동성당 등 종교시설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미사에 참석했던 평범한 신자들이 그 유인물을 옷 속에 숨겨 각자의 직장과 동네로 퍼뜨렸습니다. 마치 독립운동 시절 비밀리에 경문을 돌리던 것처럼 평범한 주부와 회사원, 학생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밀사가 되어 김근태의 진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억압받는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 있는 증언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꼼짝없이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벽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고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문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불을 끄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 작은 모터 소리, 심지어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며 남영동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혔던 것은 치과 공포증이었습니다. 치과 드릴에 위잉 하는 소리가 전기고문을 받던 순간에 끔찍한 소음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가 썩고 망가져도 치과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아내 인재근은 썩은 이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함께 울어야 했습니다. 훗날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을 때조차 측근들이 장관님, 이제는 치료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싸움입니다라고 간곡히 설득한 끝에야 겨우 수면 마취를 하고서야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폭력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치아 하나하나까지 깊숙이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김근태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세상 밖으로 던진 진실의 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증언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폭로로 이어졌고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나도 말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분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 바로 그곳에서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했을 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김근태의 증언을 통해 이미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종철의 죽음은 들끓던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근태의 고통스러운 증언 위에 박종철의 억울한 죽음이 겹쳐지면서 독재 정권의 부도덕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대한 민주화의 함성, 6월 항쟁이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김근태는 감옥의 차가운 벽 너머에서 그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외쳤던 진실이 마침내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무기 삼아 가장 어두운 시대의 심장에 균열을 냈고 그 균열 사이로 마침내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국민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시민들의 거대한 함성 앞에 무릎을 꿇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월 29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군사 독재의 터널 끝에 마침내 민주주의의 서광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김근태 역시 벅찬 가슴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온몸으로 저항하며 꿈꿨던 세상이 드디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8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독재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민주화 세력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과 김대중 두 지도자의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결국 군부 정권의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호랑이를 쫓아냈더니 늑대가 들어왔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은 김근태를 비롯한 수많은 재야 운동가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리에서의 투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제도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 속에서 김근태는 다시 재야로 돌아갑니다. 그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밀련의 결성을 주도하며 정책기획실장을 맡아 흩어진 민주 역량을 재결집하고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거리의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재야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대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야 운동만으로는 현실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뇌 끝에 김근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1995년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김대중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전신인 민주당에 입당하여 부총재를 맡습니다. 그의 제도 정치권 진입은 당시 재야 운동 진영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선택을 변절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맞서 싸워온 그가 스스로 권력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근태는 쓰레기통이 더럽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며 가장 치열한 현실의 장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 그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도봉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합니다.
남영동의 고문 피해자가 이제 당당히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유권자들의 심판대 위에 선 것입니다. 그의 선거 운동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의 삶을 믿어주었고, 그는 마침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고문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신음하던 한 남자가 11년 만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전당에 우뚝 서게 된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김근태는 싸움꾼이 아닌 정책가였습니다. 그는 경제학도 출신답게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정치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인 정책들은 예산의 한계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기 일쑤였고, 지리멸렬한 정쟁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가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든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재야 시절 동지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싸울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었습니다. 2002년 국민의 정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2004년 참여정부의 43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됩니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고통받는 이들의 대변자였던 그에게 복지정책의 수장 자리는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복지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기초노련견금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먼 길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수없이 싸웠고, 싸움닭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그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거대한 논쟁 속으로 몰아넣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2005년 2월 7일, 그는 자신을 그토록 참혹하게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 수감되어 있는 여주교도소를 비밀리에 방문한 것입니다. 현직 국무위원이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인간적인 용서를 통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40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이근하는 하느님과 장관님께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고, 김근태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회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의 행보를 성자의 용서라며 극찬했습니다. 증오의 연쇄를 끊고 용서와 화해라는 위대한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다른 고문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용서가 국가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참회와 반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그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들은 김근태의 만남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당신들도 이제 그만 용서하라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 논쟁은 김근태 자신에게도 깊은 내적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만남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용서를 시도했지만 그 행위가 갖는 공적인 무게와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 앞에서 깊이 고뇌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선택은 옳고 그름을 섣불리 재단하기 어려운 인간 실존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장관직을 마친 뒤 그는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며 대권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다시 한번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의 원칙과 신념은 계파와 세력의 논리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에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시련이 닥칩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선을 노렸던 그는 보수 정당의 신인 후보에게 불과 1000여 표 차이로 통안의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의 낙선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민주화 투쟁의 경력만으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여의도에 입성한 지 12년, 그는 다시 평범한 시민 김근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상주의자였던 그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습니다. 2008년의 선거 패배는 정치인 김근태에게 뼈아픈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12년간 몸담았던 여의도를 떠나면서 그는 깊은 성찰의 시간에 잠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이대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잊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근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국회의원 배지가 없어도 지켜야 할 가치와 계속해야 할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의 연구교수가 되어 다시 책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정치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시대를 관통하며 얻어낸 살아있는 지혜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민간 교류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더 큰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그의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표정이 굳어졌으며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진 것이라 짐작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20여 년 전의 악령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6년 무렵 그는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노의 질환으로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그의 주치의는 이 병이 1985년 남영동에서 당했던 전기 고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끔찍했던 전기 고문의 전류가 그의 뇌 신경세포를 서서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파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고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억 속에, 그의 무의식 속에,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파고들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자신이 병약한 모습으로 비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엄청난 정신력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려 애썼습니다. 매일같이 재활치료를 받았고 주변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인재근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못한다는 것을, 수저를 쥐는 것조차 힘겨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 시대의 폭력이 한 가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매일 밤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태는 2012년 총선을 준비하며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가 다시 국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명예회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출마 선언문을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자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태워 세상을 밝히려 했던 최후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그의 마지막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 그는 뇌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쓰러져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합니다.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파킨슨병과 폐렴까지 겹치면서 그는 의식을 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병실에는 그의 쾌유를 비는 동지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찾아온 이들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의식을 잃어가던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곁을 지키던 딸에게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2012년을 점령하라. 이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시위가 벌어지며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하라는 정치적 구호를 넘어 이 땅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불이한 기득권 구조에 맞서 싸우고 빼앗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아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는 민주주의자로서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평생을 독재 권력과 싸워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그는 이제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 새벽 5시 31분